자, TA시계면 어떻게 봅니까? 대선 앞두고 되도 않는 거를 야, 어차피 통과도 안 되고 두 갈씩 대선 앞두고 되도 않는 거를 지금 어차피 하고 있고 통과도 안 통과도 어차피 안 되고 된다. 왜 통과가 쉽지 않냐면 여기 이거 떼고 다 떼고 나면 검찰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통과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초지일관이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신경 안 저도 쓰자. 요거는 공감하면 통과되기 쉽진 않을 될 수가 것 없어.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언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원에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때 근거 법령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중재위원회라고 해서 조정 기능이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는 법안인데 네. 민주당에서 언론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요 관련된 법안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16개 정도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모아서 대안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소위 그 문광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최근에 이제 대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언론개혁 계속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많네요. 법안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거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논란이 되는 건 지금 3개입니다.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그 도입에 액수라든가 뭐 상한 하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 법에 이미 한 7, 8개 법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액수를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워낙 위자료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기계적으로 좀 손해배상 액수를 좀 현실화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 도입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위한 몇 가지 부대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의 격돌 혹은 뭐 언론 관계자, 이해 관계자분들의 의견 격돌이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하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이라고 해서 언론이 허위 보도나 조작 보도를 고의나 중과실로 한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는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하도록 하는 건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원래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은 기사를 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어떨 때 입증해야 되냐 요건을 6가지 정도로 법안에 만들어 놨는데 예,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불법적인 취재를 했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네가 잘못한 걸로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언론이 이제 권력 감시를 할 때 뭔가 알 권리를 충족하기 열심히 한 취재 활동을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 네. 쉽게 얘기해서 논란이 되는 기사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보통 보는데 네. 들어가면 그거 못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판결로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아예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의 일부만 잘못된 경우는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이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예 열람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는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오보를 냈다는 것이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지금 전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야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언론중재위원을 90명에서 120명을 늘린다든가 뭐 몇 가지 조문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인데 상임위에서 과연 이대로 다 통과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조금 더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이 소위는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법안 네. 소위는요. 뭐 아마 상임위에서 약간은 수정이 될 거. 저는 사실은 이건 논란이 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손해배상 500 너무 많지 않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적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사실 그런 법제가 없다라고 뭐 얘기도 하긴 하는데 독일법하고 영미법은 좀 달라요. 영미법은 뭐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다 보니까 그냥 모든 손해배상이 징벌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특수한 뭐 증권이라든지 일정 부분만 징벌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 중에 언론을 좀 추가하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그리고 손해배상 자체가 너무 액수가 작다 보니 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그렇다면 그 기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가짜 뉴스를 더 많이 할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저는 좀 선진국 법제하고 맞지 않나. 또 그만큼 언론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TA시계면 어떻게 봅니까? 대선 앞두고 되도 않는 거를 야, 어차피 통과도 안 되고 두 갈씩
대선 앞두고 되도 않는 거를 지금 어차피 하고 있고 통과도 안 통과도 어차피 안 되고. 된다. 왜 통과가 쉽지 않냐면 이거 27일 날 뭐 표결로 지난 의결했으니까 8월 국회 처리한다는 건데 네. 이게 보면은 이게 문체위인가? 소위 막강이 있다고. 문광이죠. 문광이. 문광이 하다 법사에 갔다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한테 이제 그걸 넘기잖아요. 위원장 자리를. 네. 이번 7월 25일 날 넘어가거든요. 퀴즈 넘어가는 거에 문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네, 있어요. 문광이가 있고 그러면은 야당에서 이제 그거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네. 25일.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처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본회의 바로 가게 패스트트랙 태우려면 5분의 3이어야 되는데 문광희의 민주당이랑 범여권 의원들이 과반은 되는데 5분 산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힘들다. 네,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지층들도 쇼잉을 하되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통과됐을 때 역풍이 불 수 있는 것도 알 거고 왜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걸 놓고 보면 되게 이런 법안들 보면 이제 뭐 언론사도 갈리잖아요. 보수 언론, 네네. 진보 언론들, 언론 노조, 민원련 다 반대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언론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잖아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언론사에서 다 반대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자신들이 이거 보시면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본인들한테 부담되는 걸 잘 알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제가 말했던 이 계산들을 저도 아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그럼에도 네, 그러니까 아마 박지훈 변호사처럼 찬성하시는 박지훈 변호사 지지층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지지층입니까? 모르겠다잖아 내가. 네. 그 지지층들을 위해서 좀 강하게 나가건 쇼잉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선진국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 뭐 미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뭐 있다고 어쩌고 하는데 더 웃긴 거 재밌는 그 밑바닥에 깔린 거 말씀드릴까? 미국은 언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그거 우리나라. 그 엄청난 차이점이야. 그 차이점을 빼놓고 얘기하지 않고 미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잖아.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인가? 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가 돼 있어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괜찮아. 다만 그게 완벽한 허위로 됐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다 처벌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약이 되는 상황이라 미국에 비해서 그런 상태에 이것까지 만든다. 자 보세요. 아까 김준호 변호사 얼핏 얘기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건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법원에서 위자료 작게 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뭐 5배 해봐야 네. 500만 원, 1000만 원에 5배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하한선을 정했단 말이에요. 매출액의 몇 프로. 그러니까요. 이게 전혀 인과관계 없는 매출액까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부서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라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지 이런 SBS 8뉴스 허위 보도 나갔어. 네. 그러면은 이 손해액을 런닝맨에서 번 거, 컬투에서 번 거, 별그대에서 번 거 다 합쳐가지고 그거에 몇 프로를 매출액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몇 프로를 손해배상 하한선을 잡는다? 이거 위헌성이 있죠. 인과관계가 없는 것까지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거니까. 요 지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약간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애매한 것도 있어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랑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게 이제 이중처벌 아니냐. 네. 이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조금 뭐가 다르냐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3배 5배 해봐 액수가 별로 안 돼가지고 네. 미국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때려지니까 형사처벌이라도 없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둘 다 약간 경징계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꼭 없어져야 되냐 안 없어져야 되냐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올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정시 명예훼손이 합헌 판단이 나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이거를 바로 헌재 무시하고 폐지하기가 물론 폐지할 수 있지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살짝 있어요. 기다려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더 네. 이 부분이 숙고돼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방금 지적하신 비보도 매출까지 포함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냐는 입장은 문화부 차관도 그 이번에 국회 출석해서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런 디테일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건 만약 실제로 법안이 성안이 되면 될 거고 그리고 이건 원래 뭐였냐면 그 영세한 회사들
네. 이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회사가 폐업할까봐 이 작은 회사들은 좀 액수를 최소화시키자 회사 네. 경영에 부담이 없게 하자는 고민이 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네네네.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글지 못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열람 차단 청구권이나 입증 책임 전환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통과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연은 지금 제가 알 때는 환영이고 언론노조, PD연합회 뭐 이런 데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뭐 몇몇 시민단체는 지금 약간 학회들이나 이런 거는 지금 토론회를 조직하면서 그렇죠. 이 법안이 조금 성숙하지 못하고 사회적 논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토론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연 찬성해요. 근데 민원연 민원 관계자도 반대는 아니고 인터뷰 보니까 문제점 많이 지적하신 인터뷰 제가 봤는데. 문제적인 완전 공식 반대는 입장은 내가 아니고 모르겠어. 완전 반대는 아니고 문제점은 뭐 부분적 찬성일 수도 있고 문제는 부분적으로 차관도 찬성이고. 뭐 네. 지금 네.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쵸. 사안 설정이라든지 뭐 일단 우리 그 반대하고 여론을 보면 국민들은 그래도 뭐 그 저는 이걸 찬성 봐야 될 것 더 같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뭐 언론을 개혁하는데 언론 기관에서 개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라고 할 조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개혁의 대상자가 됐을 때 검찰도 그렇게 반발했었고요. 근데 국민들의 대다수라고 말씀 못하지만 대다수까지 아니지만 반은 넘었습니다. 56대 네. 35 정도니까 뭐 7대 3, 6대 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요거 한 번 더 이면을 통계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 진영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예컨대 진보 진영 같으면 한 80%, 90%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한 80% 정도. 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한 6, 70%가 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쟁점 자체가 언론 개혁이라는 거를 하고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하는 양상에서는 약간 진영 논리가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 전 장관 보도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난 뭐, 아니 맞잖아요. 뭐 그렇게 의견을 낼 네.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근데 사실 조 전 장관 때 있었던 수많은 보도가 예를 들어 보도 양이 많았다. 뭐 그건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기사를 많이 쓰는 게 맞아라고 또는 얘기를 할 수 어떤 아이템이 있겠지만 사소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소소한 아이템 네.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조 전 장관 있었던 보도 허위 보도예요? 아니요. 그런 아니잖아. 보도 중에 일부 악의적 허위 보도 뭐 있어? 세브란스에 뭐 인턴을 갔다더니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일러스트 기억납니다. 뭐. 만들어서 했던 그런 그 것들은 딸이 뭐 포르쉐를 끌고 예, 다녔다든지 그거는 이런 진짜 것들은 악의적인- 사소한 하지만 좀 악의적인 사소하지 않죠. 악의적인 그리고 지금 보도죠. 이제 논의에서 약간 배제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인터넷 언론이 엄청 많아지고 특정 회사는 그 글을 내렸는데 그걸 받아쓰기 한 수없이 많은 언론이 그런 부분은 방송에 조금 문제예요. 그 아카이브에 다 남으니까 책임은 안 지고 네, 그냥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확산만 그러니까 되니까. 이 신속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 뭐 전파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규제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거 김태현 통과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언론 보도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제일 피해 볼 수 있는 회사는 공중파 방송국 어디 한 군데 있어요. 얘기해요. 공중방송 음. 세공대인데 뭐. M본부 왜냐면 검언 유착도 문제 지금 삼고 있죠. 거기다가 검언 유착 때문에 가렸는데 그때 뭐 나고 나서 또 2탄 그러면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철 씨한테 얼마 받았다고 그랬지? 50억 얘기했나 그때? 보도했잖아. 단독 보도입니다. 뭐 이러면서 아니 그거는 앞으로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그게 뭐 MBC든 취재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다가. 조중동이든 똑같아요. 어? 잘못된 어떤 고의나 중과실 있는 네. 보도를 했다, 가짜 뉴스 보도를 했다, 책임져야 하는 그렇죠. 지라는 그럼 이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럼- 아니 음. 김태현 변호사, TH 김은 이제 그 법안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네.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배상이 많기 때문에 그걸 거르는 어떤 중간에 기구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검증을 할 거예요. 자신들의 네, 보도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사회가 맑아지는 거죠.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법안에 대해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도 개편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네. 이걸 너무 이제 정무적으로는 끌고 가지 말고 일단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좀 숙고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또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그래도 같아요. 저도 그렇게 소위를 생각을 통과한 거는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의미가 있다 그것은. 소위를 통과한 거는 이제 사실 남은 건 두 가지예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거든요. 네. 글쎄요, 뭐 TH 기분 그렇게 보지만 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잠깐 네. 소개해주긴 징벌적 했습니다만 손해배상은 이런 야당도 쪽으로. 아마 찬성할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이제 대선 대권 주자들은 과연 이 언론 개혁을 네.
그리고 언론계에게 더불어서 이제 이 나오고 있는 이 법안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네. 5배? 이것도 너무 약하다. 네.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내면은 언론사가 망하게 할 정도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법안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 조항의 집합체다. 반헌법적 언자완박이다. 이분 이 발은 되게 이런 좋아하네. 말 좀 그만하면 좋겠네. 언자완박. 네. 이게 뭐의 준말이냐? 언론 자유 완전 검수완박 뭐 그거 같은 비슷한 거네. 개념이에요. 악법이다. 반드시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네. 왜냐하면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은 검찰, 한 사람은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영 논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반대인데요. 진영에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컨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은 상당한 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부족하다는 그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하는 것 같고 반대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너무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법적인 부분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입법을 하는 거는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요. 이 진영 논리가 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김태표 변호사. 김태표 변호사님. 민주당이 잠깐만요. 지금 20초 남았으니까 이 THK 또 미국에서 또 오셨으니까 이 발언이 시차 귀한 적응해야죠. 발언이기 네. 때문에 좀 잘게요 그러면. 조금 시차 적응하고 계시고 광고 듣고 와서 김태표 변호사 깨워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또 이런 우스갯소리를 또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세 분 법조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화든 던지고 싶어요. 물론 이름만 똑같긴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 미국에도 민주당이 있고. 그런데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언론에 대한 뭐 어떤 감시 혹은 제약 또는 이 법적인 어떤 통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쪽은 오히려 보수 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진보 진영에서 그거를 기를 쓰고 막고 열을 내고 절대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왜 유일하게 그러냐? 대한민국에서만 이게 진영이 이거 제가 바뀌었어요. 먼저 얘기를 네. 할게요. 뭐 TH김이 또 반박을 하실 거니까. 먼저 어차피. 들어봅시다, 박준호 선생. 보수 지형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언론 지형. 우리는 특이하게 제가 그냥 단순 계산해도 9대1 정도가 8대2, 9대1. 언론계에서 예, 보수 진영이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다른 나라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 보수 언론하고 보수 정당하고 괴를 같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대 결과들이 자꾸 이런 민주당에서 예컨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안이 나오는 거고 원래 보수 정당에서 참 그런 것들 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요. 우리나라 빼고 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언론의 지형이다. 뭐 이 또 사람들이 동의할 수도 없죠. 저는 대략 한 9대1, 8대2 나는- 같거든요. 어떻게 민주당이 보세요? 지금 언론 지형이 불리하다라는 건 난 일도 동의가 안 돼. 아니 기본적으로 저 조중동의 신문하고 거기 있는 종편 채널이 좀 보수 성향인 거면 다 아는 사실인데 네. 기본적으로 SBS 빼고 공영방송 KBS, MBC 실제로 공영방송이잖아요. KBS는 이게 아니죠. 진영을 떠나서 KBS, MBC.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있다. 친정부 성향이잖아. YTN도 마찬가지잖아. 굳이 따지자면 TBS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인명권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언론 지형이 뭐 불리하다는 건 난 무슨 얘기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제 그거를 다 언론 지형이 20년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전이랑 보나요? 비교해서 레거시 미디어의 위상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각 누가 요즘 신문 봐 예를 들어 신문 이를테면. 기자님들 만나면 우리 매체는 미래가 없어요 디지털 퍼스트로 가야 되는데 회사가 투자도 안 해요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오래 못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언론 지금 언론이 뭐야 미디어가 뭐야 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 좀 이거 좀 철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있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꼭 정치의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네. 경제에서의 기득권과 약자를 놓고 보면 경제지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대부분 좀 친기업 성향이 훨씬 더 뭐 친자본 성향이 훨씬 광고도 많습니다. 받고 예.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꼭 무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문제가 아닌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소외되어 있다. 서울 아닌 지역의 목소리들은 지역 신문들이 있지만 거기도 열악하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다. 그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와 인식을 담아낼 만큼 언론이 풍부하고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느냐?
아직 아무리 유튜브가 있고 1인 미디어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또 물음표가 있어서 그런 시각에서 좀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선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또 생각을 하고 아까 이 우리 그 대선 유력 주자들 한 2명 정도의 이번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는데 정 반대였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다가 김태현 우리 TH 김이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뭐 어떤 얘기였습니까? 뭐 별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서 만약에 입증 책임 같은 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라는 걸 언론사한테 지우기 시작하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권력 감시 보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이 보수 정권일 수도 있고 진보 정권일 수도 있고 보도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알리기 시작한 건 태블릿 피싱 나오기 전에 네. 사실 TV조선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K재단 미르재단 그다음에 한겨레신문에서 그게 아마 그것도 재단 관련된 보도였는데 김기겸 네네네. 선임 기자가 탑으로 쓴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만약에 태블릿 PC가 안 나왔다가 하면 그것도 그 당시에 정부에서 오보야 하고 버티고 우기고 TV조선이 한겨레신문한테 야 니네 이거 증명해봐.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이러고 버티기 시작했으면 그리고 소송 제기했으면 TV조선하고 한겨레신문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기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가서 입 열게 해가지고 하고 남의 집 들어가서 그건 안 되죠. MBC는 가가지고 네. 저 경찰인데요 뭐 이렇게 하기는 하덥디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나중에 판결문과 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하고 100% 싱크로 100%된 보도를 쓰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오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가 고의가 없고 중과실이 없다라는 거를 네가 입증해라고 하게 되면 기자들은 이게 기사 쓰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천년만년 민주당이 여당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시절 네. 보수 정당이 집권하게 되는 시절 그때는 언론사들 또 권력이 어떤 대통령의 문제 대통령 측근의 문제 보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못하게 될걸요? 그때 민주당은 답답할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은데 왜 별일 거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기 의미. 자, 두 분은 이렇게 한번 다시 비유적으로 여쭤볼게요. 진실이 이를테면 진실이라는 게 이 원유, 기름이라고 칩시다.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전까지는 이게 진실처럼 안 보여. 거짓이야.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개혁안이 법적으로 통과되면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더 가보면 정말 진실이 맞는데 그 중간에서 허위 보도네 하고 억울하게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의미 있는 얘기 부분이거든요. 같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 자체가 결국 모 신문들 따 거기서 조국 전 장관 등등을 보도할 때 좋게 보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시각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취재였고 그거는 지금 법조문상에도 그런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꼭 정치인 이 법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위공직자와 뭐 대기업과 뭐 정치인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 뭐 예외 조항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막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돼가지고 한 가정이 망가지다든가 뭐 무슨 기업이 망한다든가 어느 뭐 PD의 엑스파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든가 옛날에 라면 우지 우지 파동 해가지고 라면 업계 순위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인격권 침해에 의한 위자료 엄청 낮은데 아까 500만 원 얘기하셨지만 대부분 500만 원 안쪽에서 결정이 되는데 네네. 그거 3배에서 5배로 한다? 큰 파장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했던 저는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전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미국으로 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아니고 그냥 문의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화 법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위자료의 현실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에서 5배수 뭐 3배수여도 좋습니다. 그거 도입하는 거는 뭐 상징적 의미로라도 의미는 있다. 근데 나머지 얘기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하신 얘기 충분히 일리가 있기 있는 때문에 얘기였어요. 네. 네. 그래서 부분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그럼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온 국민이 다 알만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NC 다이노스 선수들 포함해서 몇몇 구단 꽤 많은 구단을 밝혀졌습니다만 호텔에서 방해 수칙을 어기고
어떤 여성 모 여성 2명하고 뭐 새벽 4시까지 술 파티를 벌이다가 완전 다 이제 줄줄이 엮여간 상황이 있는데 처음에 보도가 났을 때 선수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우리 팬이다. 밖에서 팬이 기다리고 인사하고 있길래 잠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인사시켜 준 거다.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거짓말로 안 밝혀지는 경우에 안 밝혀진 상황에서 이 선수들과 이 선수단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건다든지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그 여성들의 정체가 어떻게 하다가 안 밝혀졌어. 그럼 꼼짝없이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거 지금도 그거는 가능해요. 지금도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 법적으로 취재만 정확하게 하고 그 취재 결과에 따라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보도가 된다 그러면 합리성 어떠면? 그러면 그건 처벌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말하는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중과실이라는 건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일부러 거의 고의성이 게재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틀란타에서는 TH 김이라는 사람이 활동한다는 건 가짜뉴스 명백한데 이거 가지고 여기서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아틀란타 알았어요. 시에서 갑자기 명예훼손이라고 저희한테 소송해도 저희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아틀란타 시티 얘기는 이만 그만하고 LCT 얘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LCT요? LCT 특혜 분양 무혐의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이슈가 돼 있었던 얘기예요. LCT 특혜 분양 유력 인사들에게 이 호화스러운 이 뭐 레지던스와 아파트가 결합한 네. 여기 분양권을 특혜로 제공했다 얘기고 이게 박형준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중심으로 해서 제일 큰 의혹이기도 했죠. 수사를 계속 한다 그랬는데 혐의가 어떻게 났습니까? 아니면 무혐의가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공소시효도 사실 문제가 됐어요. 오래됐고요. 실제로 문제됐던 거는 주택법 위반이에요. 예컨대 주택법 새치기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건 다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고요. 아주 적은 범죄이기 때문에 뇌물이나 어떤 특혜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꽤 지나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 다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럼 뭐 무혐의 처리가 된 거네요. 근데 뭐 이게 또 다시 또 직무유기로 고발이 좀 됐거든요. 참여연대에서. 그래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길어지겠네요. 또 예. 그러면은. 요 지금 단계 조사는 끝났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상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거 말고 이 검사들 당시 윤대진 검사가 조사를 책임자였는데 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조치됐는데 요거는 또 다른 근데 요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 또 그 옛날 사건까지 다 돌려다볼 수 있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네. 아시다시피 이미 파묻힌 사건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을 거다. 예. 해봤자. 지난 대선 직전에 여야가 모두 합의했어요. 대선 끝나면 LCT 특검하자고.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 몇 명 국회의원, 몇 명 건설업자, 이영복 사장 뭐 해가지고 잡혀가는 걸로 정리가 됐고 네. 이 이영복 사장님의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먹은 언론인과 법조인이 부산 바닥에 허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 많았습니다. 네, 저도 그 들었습니다. 비밀도 아니고요. 근데 뭐 이제 그냥 끝난 거죠. 솔직히 사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누가 거다, 처벌받기 다시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볼 얘기는 특수수사청이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 네. 일반 청취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비슷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5월달에 여당의 이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1명이 발의한 법안인데 정식 명칭은 특수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수수사청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건데 사실은 검찰개혁의 요체가 공수처 설치도 있지만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간에 6대 범죄는 그래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네.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하는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수사 범죄, 뭐 부패, 경제, 뭐 공직자 등등 요것도 검찰이 하지 말고 특별수사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담당을 하자. 그리고 검사는 본래의 기능인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 영장에 전담을 하자라는 게 지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특별수사청 법안이 길다. 이거 관리에 무슨 법률이요?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뭐 대충 그래 붙이면 다 맞아요. 그래, 네. 어쨌든 특수수사청 법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아까
언자완박, 언론자유 완전 박탈 이전에 나왔던 검수완박이 검수완박을 예. 위한 법안이라는 반발이 있는데 여기 이거 떼고 다 떼고 나면 검찰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통과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초지일관이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신경 안 저도 쓰죠. 요거는 공감하면 통과되기 쉽진 않을 될 수가 것 없어.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 안이 나 먼저 들어볼까요? 한마디만 더 할까요? 민주당의 법사위에 있는 몇 명 의원들이 그냥 본인 개인의 아이템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통과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박범계 장관도 지금 뭐 좀 말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당론 따른다고 뭐 어쩌고 무슨 뭐 나는 뭐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뭐 여당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막 얘기했었죠. 사실 그 되도 않는 얘기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나는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저기 지금 약간 좀 톤 내렸다는 거죠. 법무부 얘기 되니까 법안 취재는 공감한다고 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네, 살짝 뺀 거죠. 지금. 뺀 거죠. 대선판입니다. 이거 밀어붙여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여당하고 붙어요? 그러나 여론조사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윤 전 총장 올라가거든. 대선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성이 있다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앞에 고개 끄덕인다 김진우도 내 얘기가 맞으니까.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그 얘기는. 그 민주당에서 이거 자기 아이템으로 추진했던 몇몇 강성 의원도 조용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그 몇몇의 의원들이 자기 유권자들에게 또 지역 구민들에게 제가 이 정도로 검찰 개혁을 위해 파이팅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려고 한 거다. 난 솔직히 그 의원이 당선됐는데 그 의원 지역구에서 그 의원 찍은 사람 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 의원한테 검찰 개혁하라고 펴줬어요 이러고. 몇 알겠습니다. 표나 나올까? 자 김준우 변호사 얘기도 들어볼게요.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형법 학자들이, 네. 형사법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기존 검찰의 권한을 좀 쪼개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단 말이죠. 만약에 공수처를 따로 안 만들고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기존 검찰 조직을 두 개로 쪼개고 경찰에게 권한이 더 안 갔다면 이것도 개혁의 유력한 경로 중에 하나로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한 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공수처가 생겼기 때문에 현 제도를 좀 안착시키는 데 좀 해야 되고 지금 이 논의는 검찰 개혁을 자꾸 정무적으로 이용하는 근데 정무적으로 유능하지도 않은 이 얘기를 계속 끌고 가는 이 두 가지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검찰 개혁이 과도하게 정무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검찰 개혁을 찬성하고 저조차도 약간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별로 정치적 효능감도 민주당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뭐 아직까지 1호 사건 결론은 안 나고 있습니다. 곧 날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하고 대검하고 엄청 싸웁니다. 예컨대 뭐 유보부 뭐 이송 이거 검찰이 한다, 공수처가 한다. 또 이 공수처에서 불기소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냐 없냐. 검찰은 야 우리한테 수사 기소권 맡겼으면 기소권 우리가 갔으면 불기소 너 못한다.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공수처보다는 검찰의 입김이 더 세 보이거든요. 또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돼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기 못한다. 또 경찰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다. 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럼 공수처를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 더 가슴 돌리러 있고, 가는데. 공수처는 소수 이것도 조직이고 하고. 이것도 하는 건데 그 예. 뭐냐면 근데 사실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지금 대검이나 법무부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이 공수처 제도가 아직까지 여물지가 않았어요. 아직 햇병아리 같은데 딴 것까지 해버리면 검찰 개혁이 흐트러진다라는 게 이 대검하고 법무부의 취지 같아요. 예를 들면 네. 경찰의 네. 독자적 수사 능력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몇 년 해봤는데 물음표가 붙는다. 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이 훨씬 뛰어난데 이 사람들을 경찰로 이직시키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특수수사와 관련된 6대 수사 범죄와 관련해서 기소수사는 분리해야 되니까 특별 중수청을 따로 만들고 경찰한테는 더 안 준다. 이런 정도로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되면 네. 이 논의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단 어떤 분들은 원론적으로 가서 아니다. 이것도 결국은 다 경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직 뭐가 로드맵상에 뭐가 종결진지도 토론이 안 돼 있고 그걸
상정하려면 지금 제도에 대한 평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긴 이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하는 건 좀 설익다 이런 생각이 아까 김태현 변호사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 법안 통과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줬는데 법조인으로서 지금 두 분처럼 보면 어떻습니까? 이 6대 범죄 특별수사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되도 않는 얘기라고 보여요. 좀 언론적으로 티치기 되지도 않다. 아니 왜냐면 일찍이 언론적으로도 그 제도의 개선이라는 거는요. 네. 우리나라 다 웃어서 자꾸 대도 않는다 하면 이게 낸 사람은 60년 그럼 동안 뭐가 됩니까? 어쨌든 오원 제도잖아요. 네. 그럼 이 김준호 변호사 말이 맞아. 완전히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그렇게 목적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수사권 완전 분리하면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개헌도 해야 돼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이 법원에 헌법에 있거든. 네, 그것도 그걸 없어야 바꿔야 되는 되는군요. 거고. 그건 경찰로 넘겨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큰 로드맵을 걸쳐놓고 몇 개 정권에 걸쳐서 해나가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거는 뭐 그것도 없이 무슨 아랫돌 껴서 윗돌 빼듯이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모든 개혁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사람은 일부 권력자가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보수든 일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개혁의 혜택을 입어야 돼요. 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자고요. 검찰이 재벌 사건에 잘 수사하든 말든 정치인 뇌물 사건에 잘 수사하든 말든 일반 국민 상관 있습니까? 없어요. 일반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에요. 경찰에 내가 고소를 했을 때 이게 빨리빨리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 나는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고소당한 사람은 그 지형 유지야. 경찰이 덮지는 않는지 고소고발했더니 이게 늘어져가지고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은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민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니까. 근데 지금 뭐 검찰 개혁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경찰의 힘은 커지고 조직은 비대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역효과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 거의 없더라고. 난 그게 궁금. 그게 아니, 진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경찰도 마찬가지. 네. 아주 근데 뭐 그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해? TH는 막 되게 화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국가의 형벌권이라는 수사권은 100이 있어요. 그거를 10 나누는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컨대 검찰이 70을 갖고 있었고 경찰이 30이면 70을 주니까 저 난리를 기마개도 못 알아보고 난리를 치니까 그걸 50대 50을 받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야 되지. 무슨 수사권 자체를 아예 이건 절대 아니에요. 국가의 수사권이랑 형벌권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없는 걸 만들어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거를 배분하고 분배하는 게 지금 이 검찰 개혁의 과정인데 그리고 사실상 검찰 잘했으면 개혁을 했겠습니까? 못했으니까 이런 여론을 등에 업어가지고 법안이 바뀐 거거든요. 네. 뭐 그 와중에 지금 말한 것처럼 공수처가 잘하고 있냐 이거는 변론을 하더라도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당연히 국민들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국민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모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수사권 사법권인데 이게 개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뭡니까?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문제가 그랬다 지금 부동산 없는 사람은 아무 맞아, 관계가 맞는 말이야. 그래 말하면 관련이 말할 있다는 필요가 뜻이에요, 없는 제 거예요. 그래 말은. 말할 직간접적으로 내 집 없는 관련이 사람들은 내 부동산 얘기 하든지 말 상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쉽거든요. 제도 설계가.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별개로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 게 더 쉬운 거고 어려운 얘기를 회피하는 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 위기 어떻게 할 거냐? 탄소 중심 사회인지 탄소 중립 사회인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 민생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문제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어려운 얘기를 피해 가려고 지지층에게만 소구한 얘기를 계속 써먹으면 국민들도 이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언제가 임계점이 오겠죠. 지금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일이 이거냐? 이거는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네.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